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지난 영상에 이어서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 책 리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돈 공부 함께 시작해 볼까요? 지난 1편에서는 부의 계단, 2편 절약편 이 두 편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어야 하고 2편에서는 쌓이는 돈, 나가는 돈, 지키는 돈 알뜰살뜰 관리해서 종잣돈 만드는 방법 여기까지 배워봤는데요. 자, 돈을 모았으면 이제는 불려야 되겠죠. 그래서 3부 이어집니다. 투자편입니다. 돈을 모으고 불리는 기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투자하면 많은 분들이 일단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게 주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분도 마찬가지로 주식을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그런데 주식 투자하면 굉장히 그 선입견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자분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었어요. 주식이 없었다면 자본주의는 지금처럼 발전하지 못했을 거다. 주식 시스템은 자본주의의 꽃이다. 모든 사업은 초기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다. 자기 돈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주식 시스템을 통해 자본을 모으는 방식이 생겨났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는 주식이 위험하다는 선입견이 강하다. 왜 우리나라에서만 사업하면 폐가망신한다는 의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았을까? 왜냐하면 사업을 자기 돈으로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사업자의 대부분은 개인 사업자로 전체의 95%에 해당한다. 개인 사업자는 혼자 사업체를 꾸리거나 두언남짓한 사람들이 동업하는 정도이다. 개인 사업자는 3년 동안 35%도 살아남지 못한다. 65%의 개인 사업자는 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 가지를 인식한다. 사업하면 결국 망한다. 또 누군가와 동업하면 망한다. 이렇게 해서 자본주의에 꽂힌 주식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주식 회사를 알아야 주식에 투자하는 안목이 생기는데 그간 주식 투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주식 투자를 공부하는 건 금융 자본주의 시대에 꼭 필요한 경제 감각이다. 배워야 한다. 직접 사업에 뛰어드는 건 오랫동안 경력을 쌓고 탄탄한 사업 아이템을 만든 후여야 한다. 그렇게 준비하고도 사업은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주식을 통해서 사업에 투자하고 투자받는 것이 현명하다. 사람들은 그 주식 투자마저도 투기로 오해하고 기피하곤 했다. 주식 투자를 공부해서 산업 경제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식견을 넓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주식 투자와 관련해 두 가지만 당부한다. 첫째는 꼭 재무제표를 보라는 것이다. 단 한 주를 투자하더라도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해라. 둘째는 장기적으로 같이 투자하라는 거다. 주식이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자본을 투자하는 목적이었다. 주식의 본질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투자를 하도록 해야 한다. 투기성 단기 투자, 이른바 단타를 해서는 안 된다. 명심해라. 네, 그리고 이어지는 아빠의 당부는 바로 노후 대책을 준비하라는 거였습니다. 절대 잘리지 않는 직장. 아버지보다 너희 세대는 노후 대책을 준비하는 게 더 힘들어진다. 왜냐하면 너희 세대는 세금 부담률이 높아지고 노인 일자리 부족 현상이 더 심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삶의 기본 설계를 단단히 해야 한다. 자칫 고가만 믿고 있다가는 감당하기 힘든 노년으로 내던져질 수 있다. 아버지는 앞으로 세금이 늘면 늘었지 절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확신한다. 역사가 그 사실을 증명한다. 경제의 호황에는 돈 많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충당하면 되었다. 그러나
경제 불황에는 부자와 기업만으로는 세금이 부족하다. 그러니 만만한 서민의 주머니 돈을 탈탈 털어 빼앗아간다. 불황에는 서민의 곳간에서 돈을 빼낼 궁리를 하게 된다. 이래서 경제가 저성장 또는 불황일 때 서민의 삶은 더 팍팍하게 된다. 세금과 은행은 서민과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다. 서민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갈 궁리만 하는 곳이다. 그래서 그들을 친구로 믿고 있다간 곤궁에 빠진다. 너 스스로 자립할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미안하지만 너희는 지금부터 인생 이모작 설계를 해야 한다. 대개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세금이라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안전자산을 확보해라. 아버지는 툭 까놓고 말하겠다. 서울 시내에 건물을 가진 건물주가 되어라.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자산은 건물과 땅뿐이다. 또 다른 하나는 퇴직 걱정 없이 평생 일할 수 있는 안전 직장을 확보해라. 아버지는 툭 까놓고 말하겠다. 서울 시내에 사업장을 가진 사업주가 되어라. 절대 잘리지 않는 직장은 네가 사장이 되는 방법밖에 없다. 네, 이렇게 노후 대책으로 하나는 안전자산, 부동산을 확보하고 다른 하나는 평생 잘리지 않는 사업장, 사업주가 되어라. 자, 그럼 이어서 부동산으로 경제적 완생을 이뤄라.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적어뒀습니다. 이번 주제는 경제적 완생이다. 우리 대부분은 아직 미생이다. 미생이라는 말은 바둑 용어이다. 바둑판에서는 최소 2집 이상 확보하지 못하면 미생이라고 한다. 한 집만 있으면 그 한 집에 돌을 놓아서 언제든지 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살지 못했다라는 의미로 미생이라고 한다. 그리고 2집 이상을 마련해서 자력으로 살 수 있는 걸 완생이라고 한다.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판도 바둑판의 승부와 별반 차이가 없다. 대한민국에서 개인의 삶 또는 자기 집이 있어야 경제적인 완생이다. 그렇다면 왜 집이 대한민국에서 경제적 완생의 조건일까? 땅과 사람의 관점에서 상관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3가지의 핵심을 살펴보겠다. 첫째, 인구 밀도. 둘째는 도시화율. 셋째는 가구의 분화. 대한민국은 인구 밀도 세계 1위, 도시화율 82%, 수도권 인구 집중화 1위. 여기에 가구 분화 속도까지 높다. 이런 사회 구조에서 정부가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다고 집값을 내릴 수 있을까? 어떤 시장이든 수요가 높을 때는 공급 없이는 그 어떤 규제로도 그 가격을 내릴 수 없다. 공급 이외에 대안이 없다. 자본주의 시장 절대 불변의 원리다. 아들아, 단언컨대 집값은 내려가지 않는다. 특히 수도권은 더 그렇다. 투기 세력이라고 욕먹는 한이 있어도 어쩔 수 없다. 노년의 경제 자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도권 내 든든한 집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경제적인 완생을 할 수 있다. 자, 계속해서 금에 관한 언급이 나옵니다. 일단 먼저 금의 속성에 대해서 요약해 뒀는데요. 첫째, 금은 그 물리적 가치가 변하지 않는 광물이다. 둘째, 금의 가격은 돈의 가치 하락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금은 언제든지 현금화 가능한 안전자산이다. 이 부분은 재테크 포트폴리오에서 금의 비중을 어느 정도는 갖고 가라라는 의미에서 언급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투자에 빠질 수 없는 양날의 검, 금융상품에 대한 공부입니다. 오늘은 금융상품에 관해 공부할 것이다. 금융상품은 금융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려면 꼭 알고 있어야 한다.
금융 전문가들은 금융 상품을 복잡하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지만 실상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금융 상품이라는 단어의 의미부터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사전적 의미는 각종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적금과 예금을 비롯하여 기타 정형화된 상품이라고 우리말샘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핵심은 상품이라는 거다. 금융, 즉 돈도 사고 파는 상품으로 만들었다는 의미이다. 금융 상품의 종류는 예금과 적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연금이 있다. 여기에 요즘 2종의 금융 상품이 결합된 혼합 상품이 많아져서 헷갈린다. 특히 강조해야 할 부분은 펀드 상품이다. 이 상품은 예금이 아니라 투자이기 때문에 원금도 날릴 수 있다. 한 가지 더 덧붙이면 펀드는 가장 독성이 강한 금융 상품이다. 그래서 펀드는 상품을 만들 때 그 상품이 유통되는 과정과 유통 이후 투자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하게 살펴야 한다. 그것이 국가 경제 시스템이 해야 할 일이다. 결론이다. 세상에는 사기꾼이 많다. 범죄의 영화의 바이블인 범죄의 재구성에서 주인공 사기꾼이 남긴 마지막 나레이션으로 당부한다. 탐욕스러운 사람, 세상을 모르는 사람, 세상을 너무 잘 아는 사람, 모두 다 우리를 만날 수 있다. 아, 무섭네요. 사기꾼, 조심하라는 뜻이겠죠? 자, 여기까지는 투자의 종류에 관한 내용이었죠. 맨 처음 주식 투자,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금, 마지막으로는 금융상품에 대한 공부였고요. 다음으로 이어지는 거는 노후 대책에서 사상이 되어라, 평생 잘리지 않는 직장을 만들어라 이 부분이었는데 장사에 관한 얘기로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었어요. 장사는 각자 영역에서 자기만의 고유한 방식이 있다. 송충이는 솔잎만 먹어야지 갈잎을 먹으면 죽는다 라는 속담을 자주 인용하는 정육인 선배가 있었다. 고기쟁이가 고기 장사를 해야지 식당 장사를 하면 망한다고 그 선배는 술자리에서 자주 말했다. 고기 장사하던 사람이 고기 식당을 하면 왜 망할까?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보고 있다. 첫째, 식당은 고기 장사가 아니라 서비스 장사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고기 장사가 제조업이라면 식당은 막일이다. 셋째는 정육점은 좋은 고기를, 식당은 철저하게 손님을 지향한다. 자, 여기에서 네가 가져야 할 직업관을 이 아버지의 경험을 통해서 알려주겠다. 첫째, 일의 분야별 특징에 맞추어서 너의 일 근육을 단련해라. 둘째는 일의 밑바닥에서 일의 본질을 깨우쳐라. 셋째, 모든 일은 손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장사에서 지켜야 할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한 동시에 돈이 따라오게 하는 장사법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었어요. 한국 사람의 마음에는 선비가, 일본 사람의 마음에는 장인이, 중국 사람의 마음에는 장사가 들어있다고 한다. 신의 장사법이란 한국 사람의 마음으로 일본 사람처럼 물건을 만들어 중국 사람처럼 장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한국인의 마음에는 선비가 있고 일본인의 마음에는 사무라이가 있고 중국인의 마음에는 비단장수, 왕서방이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한국인은 학자 스타일이고 일본인은 기술자 스타일이고 중국인은 장사꾼 스타일이라는 말이다.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캐리커처를 보는 것처럼 세 나라 사람들의 특징을 명확하게 볼 수 있다. 결론이다. 다른 나라라고 선입견으로 배척하지 말고 철저하게 배워야 한다. 일본 사람에게는
칼끝을 단련하는 장인 정신을 중국 사람에게는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왕서방 장사법을 배워야 한다. 한국 사람의 정성과 선비 정신을 더하면 그것이 바로 신의 장사법이다. 네, 여기까지 3부 투자편, 이 책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으고 불리는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어지는 4부는요. 인생편입니다. 부제목이 부는 마인드에 있다. 첫 번째 파트가 부의 사다리가 끊긴 세대 이렇게 제목을 달아줬는데요. 여기 저자분이 커피숍에서 우연하게 옆자리에 젊은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그냥 들었나 봐요. 뭐 주식 이야기, 연애 이야기 하면서 웃고 떠들다가 그 와중에 한 친구가 가볍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이 시대의 최고의 극한 직업이 청춘이래. 이 얘기를 듣고 있자니 마음 한구석 어딘가가 좀 짠한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저자분 아버님도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종잣돈은 그리 많지 않다. 대신에 아버지가 스물부터 지금까지 해온 경험을 작고 사소한 것까지 남김없이 글로 전할 생각이다. 너는 그것을 기회로 생각하고 그 글에서 살아갈 힘을 얻기를 바란다. 아버지의 경험은 4가지로 정리해서 말한다. 첫째, 현 시대 돈의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젠 돈을 은행이나 금고에 쌓아도 쌓이지 않는 시대다. 저금리 시대의 돈은 여름 호수 속의 물과 같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발하여 물이 점점 사라진다는 얘기다.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저금리 고인플레이션 시대다. 이럴 땐 돈이 스스로 쌓여가는 자산에 투자해야 한다.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금이 될 수도 있으며 주식이 될 수도 있다. 그때그때 돈의 형편과 자산 포트폴리오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둘째는 투자는 장기전이다. 너는 최후의 승자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 가장 경계할 대상은 조급한 마음이다. 밥 짓는 것처럼 뜸이 제대로 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연끌이나 비투 같은 것은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너는 투자에선 최후의 승자가 되겠다는 느긋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셋째, 정기적인 소득으로 돈 모으는 재미를 들여야 한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버는 것뿐만 아니라 모으는 것도 생각하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큰 부를 이룬 미국의 정치가 벤자민 프랭클린의 조언이다. 월급과 같은 정기적인 소득을 가지고 그것을 아껴서 종잣돈을 만드는 재미를 느껴야 한다. 넷째, 정보의 인프라를 구축해라. 살면서 접하는 일상의 정보는 그 사람의 경제관념을 바꾼다. 너희 엄마는 집을 사기 전 그 지역에서 제일 먼저 전세로 살아보고 그 다음에 집을 샀다. 살아있는 정보를 얻는 방법은 그곳에서 살아보는 것이고 그곳의 부자들과 친해져서 그 사람들의 통찰을 배우는 것이다. 이것이 정보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법이다. 그 전에 우선은 견뎌야 한다. 너는 부의 사다리가 끊긴 시대를 살아가게 된다. 아버지는 그런 너에게 무작정 견디라는 무책임한 당부로 마무리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성공은 고통이라는 죽음의 계곡을 지날 수밖에 없기에 우선은 그 말을 하고 있다. 그 구간에서는 떨어지지 않고 그냥 버티는 것이 최선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아빠의 당부, 바로 당당하게 살아라, 이 한마디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소개해 드릴게요.
아버지가 면접을 시작할 때 항상 하는 말이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의 능력을 평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우리 회사가 궁합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첫인사를 하면서 지원자들이 편하게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도록 해주고 면접을 시작한다. 그리고 중간에 질문이 다 끝난 다음에 아버지는 끝맺음 말을 한다. 오늘 이 면접의 합격과 불합격은 여러분의 능력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회사가 궁합이 맞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만난 여러분들은 이 면접의 결과에 상관없이 충분히 능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혹여 저희와 인연이 되지 않더라도 어디에서든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진짜 멋진 면접관이네요. 요즘 솔직히 젊은 친구들, 취준생들 많이 힘들잖아요. 그죠? 이런 말을 해주는 면접관을 만나면 정말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당당하게 살아. 너의 취업준비생 신분은 네 탓이 아니야. 네, 주변에 취준생, 젊은 친구들이 있다면 이런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 한 번쯤 해주면 어떨까 싶네요. 자, 그리고 자식을 둔 부모라면 누구나 다 고민을 하게 되는 문제죠. 결혼 상대를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책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아들아, 결혼은 경제적 계약이다. 네, 결혼은 사랑의 서약이기 이전에 경제적 계약이다. 네, 철저한 경제서적이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경제 감각이 있는 사람을 찾는 방법이다. 네가 결혼했으면 하는 배우자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려고 한다. 첫째, 복이 있는 사람이다. 둘째,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셋째, 맛을 아는 사람이다. 먼저 복이 있는 사람, 복부인 같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왜곡된 인물 중 한 명이 복부인이다. 요즘으로 말하면 다주택자를 투기꾼이라고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것과 같다. 사실 복부인은 개발시대 최고의 경제 전문가였다. 복부인, 바로 이분들이 타고난 경제 전문가들이다. 아들아, 복부인 같은 사람과 결혼해라. 괜히 생물학적인 조건만 따지다가 경제 감각이 없는 사람을 만나면 큰일 난다. 경제 감각이 없는 사람은 너의 경제를 좀 먹는다. 너를 힘들게 하는 짐짝이 될 수 있다. 둘째, 지혜가 있는 사람, 인디언 무당 같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 인디언들은 다양한 신들을 어머니라 부르며 기도한다. 그들에게 가장 현명하고 신적인 존재가 어머니다. 네 어머니가 그렇듯 여자는 실로 지혜로운 존재이다. 그래서 인디언 무당은 그 부족에서 가장 현명한 여자가 임명된다고 한다. 21세기 사회에는 사냥과 전투보다는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인디언 무당 같은 지혜로운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 네가 결혼해서 지혜로운 사람을 너의 든든한 우군으로 만들어야 한다. 셋째, 맛을 아는 사람. 이영자 같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 음식의 맛을 아는 사람이 인생의 맛도 아는 법이다. 사람에게 밥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입이 즐거워야 삶이 즐겁다. 음식의 맛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지 못한다. 이영자의 맛에 대한 감각, 그리고 삶을 재미있게 바라보는 감각이 너의 삶을 즐겁게 만들 것이다. 이영자 같은 사람을 만나야 네 삶에 행복이 가득 담긴다.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당부한다. 배우자 선택에 있어 우선순위는 사회, 문화, 경제 감각이다. 그 기준을 통과한 후에 다음으로
생물학적 조건을 따지도록 해라. 네, 여기까지는 아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기준으로 삼아야 할 그 당부의 얘기였고요. 딸을 가진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간단하게 언급을 했네요. 딸아, 이런 사람과 결혼해라. 시간상 관계로 이제 길게 내용을 풀진 않을 텐데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밥벌이를 잘하는 사람이다. 뭐 간단하게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밥과 연관되게 되게 설명을 많이 했네요. 두 번째도 밥 잘 먹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밥값 하는 사람. 네, 매우 심플한 비유인데 확 와닿네요. 밥벌이 잘하는 사람, 밥 잘 먹는 사람, 그리고 밥값 하는 사람. 네, 이렇게 기준을 제시했네요. 자, 인생편에서 마지막 파트입니다. 결심 말고 세 가지를 바꿔라. 어떤 세 가지인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째, 시간을 달리 쓰는 것이다. 둘째는 사는 곳을 바꾸는 것이다. 셋째,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이다. 이렇게 너를 변화시키는 세 가지 방법을 찾아야 한다. 시간을 달리 쓰는 것, 사는 곳을 바꾸는 것,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 이 세 가지 방법을 실천하기 바란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 나가기 바란다. 네, 이렇게 4부 인생편까지 모두 정리해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요. 5부 돈 공부편. 여기에서는 돈 보는 눈이 뜨이는 4가지 공부법. 그야말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냐. 여기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어요. 일단 종이신문의 모든 기사를 읽어라. 이것이 첫 파트인데요. 첫째, 종이신문을 밥 먹듯이, 아니 숨 쉬듯이 자주 읽어라. 둘째는 종이신문의 모든 기사를 꼼꼼하게 읽어라입니다. 모든 면의 기사를 씹어 먹듯이 읽어야 영양분을 고루고루 섭취해서 경제 지식 나무가 쑥쑥 자란다. 종이신문 읽기, 모든 면의 기사를 꼼꼼하게 읽기, 필사하며 읽기가 아버지의 경제 공부하는 방법이다. 경제 지식을 익히는 데는 종이신문 읽기만한 것이 없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요. 돈 공부하는 독서법은 따로 있다. 경제 공부하는 방법으로 독서만큼 유용한 것이 없다. 먼저 아버지의 독서법 3가지를 말해주마. 아버지의 독서법을 참고해서 너만의 독서법을 찾기 바란다. 그냥 참고하라는 뜻이죠. 첫째, 제목과 목차를 필사한다. 둘째는 뜻이 불명확한 단어는 사전을 찾는다. 셋째, 책 내용을 내 주변, 내 삶과 연결해서 구체화하는 것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3가지 독서 방법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당부가 있네요. 아버지는 책을 읽으면서 반드시 독후감을 쓴다. 단 3줄이라도 꼭 독후감을 적는다. 경제 관련 신문을 읽거나 책을 읽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조언을 듣더라도 꼭 내 생각을 접목해서 적어둔다. 이것이 아버지의 경제 공부에 도움이 컸다. 너도 그렇게 해주길 바란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도 책 한 권 다 달렸습니다. 돈 공부 한 권 마쳤네요. 여러분 진짜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덕분에 공부 한번 꼼꼼하게 돈 공부 제대로 한 느낌입니다. 금융 문맹 탈출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쭉 앞으로도 계속 공부하자고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